바른정당이 끝내 분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의총을 열고 3시간 40분가량 당의 진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은 약 1시간여 전쯤에 국회에서 한국당과의 통합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 국장님, 일단 다들 예상했던 대로 착착착 바른정당의 분당 수순이 밟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에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역시 지역주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 그 베이스가 되는 저기 영남 쪽에서의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다당제적 선택을 계속 하면서도 중도주의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참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안타깝죠. 그렇지만 좀 좁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일종의 정계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 감동이나 놀람이나 충격이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뭐 예고된 수순인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비난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데 따른 비전이나 메시지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 그러지만 지금 묵은 술을 묵은 부대에 담는 느낌 정도로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 일종의 통합인데, 일종의 통합 과정을 바라보는 거는 큰 감동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얘기해 주시죠. 강 부장 말씀대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 남짓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당 간의 어떤 그 결합, 그리고 뭐 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나갔던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의 그 통합파 일부들이 들어와줘야지 사실 자유한국당은 원래 모습대로 찾고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내 개혁을 통하고, 세 번째가 선거를 치르고, 이런 단계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단 출당 조치하고, 그리고 그 명분 하에서 바른정당 통합파가 다시 오늘 이제 복당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예견은 됐습니다만은 아마 정치권에서 큰 아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당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은 결국 의원 수로 얘기합니다. 그럼 바른정당은 소위 말하는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면은 엄청난 그 현실적인 벽으로 닥칩니다. 저는 이제 정당에서 이 사실 살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살림살이에서부터 쪼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당장 교섭단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당장 국회 그 대표실부터 빼야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과연 이제 자강파와 통합파 간에 명분 싸움이 더 남아있는 지금 자강파 내부에서도 상당한 아마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저는 바른정당은 상당 부분은 다시 자유한국당은 2차 탈당의 러시가 일어나서 아마 바른정당은 거의 아마 흡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근데 가장 중요한 좀 아쉬운 것은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이 유승민 대표가 좀 자기 의지를 꺾었다면은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자기들 어떤 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게 흡수 통합 형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새로 들어간 그 후발주자들, 통합파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입지를 굳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의 여지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허 이사님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주제를 대부분 한번 훑어주셨는데 구체적인 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짧게 좀, 일단 첫 번째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고 비교섭단체가 되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선에 뭐 국고보조금이 14억에서 5억대로 이제 줄어들면 그 돈이 그렇게 줄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당
행정을 맡고 있던 당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대폭 축소해야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방도 뭐 상당 부분 빼야죠. 그다음에 국회 운영을 하는 걸 갖다 운영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상임위원회 배속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네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국회 운영에서 목소리가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회 운영에서 목소리가 빠진다는 건 대국민 여론전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지금 코너에 몰렸는데 존재감마저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목소리 내기가 웬간해서 어렵죠. 보통 잘하지 않고는 어렵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5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대국민 어필을 합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바른정당이 정말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돼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어려워지면 사실 내년 지방선거 치르기도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정당에 있으면서 살림을 살아봤거든요. 살림을 살아봤는데 이 돈이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 앞에서도 우리 강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제 국고보조금 바른정당이 받고 있는 게 이제 14억 7,6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넉넉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탈당파가 9명이 생기고 앞으로 계속 생기면은 지금 현재 한 5억 5천만 원 밖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집을 갖고 있다가 이제 월세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지금 음동설안에 사실 이 쫓겨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거의 한 4억 5천만 원이 더 불어납니다. 이제 의원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비교섭단체 연설은 뭐 거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으로서 위상 자체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과연 그 유승민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지위가 상실된 이 상황에서 사실 그 당 대표가 되면 밑에 받쳐주는 여러 가지 의원들이 많아야지 당 대표가 역할하기 되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당과의 정책 그 물밑 협상을 하더라도 이게 협상 자체가 되는데 교섭단체가 비교섭단체에 전락을 해버리면은 타당과의 정책 연대를 하고 싶어도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통합파가 일단 빠져나가면은 지금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책 차별화가 쉽지 않아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간에 그동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혁신 정당으로서 거듭나겠다고 늘 주장했거든요. 근데 보수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비교섭 단체가 돼버리면은 정책을 차별화하는 데는 한국당하고는 거의 차별화가 안 됩니다. 결국 한국당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를 한다.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남아 있는 이 지금 유승민 대표와 자강파 상당 일부 의원들은 결국은 어떤 명분을 통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합당 아닌 합당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물론 유승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죽음의 계곡을 자기가 건너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당이라는 거 혼자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유승민 대표가 이 바른정당을 갖고 얼마나 구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통합파가 탈당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게 김무성 대표는 지난 4.13 총선 때 사실 옥새 나르사를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유승민 일변을 그 당시에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원인이 됐잖아요. 그럼 한번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대표도 자기 그 강력한 신념도 중요하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또 요구하는 그 통합의 그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도 귀를 좀 기울이면서 뭔가를 협상을 했다면은 아마 김무성 대표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좀 지나치게 좋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고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이기적 사고로 가지 않았냐. 그것이 아마 저는 볼 때는 이번에 이 통합과 자강파가 틀어진 가장 큰 배경이 아니냐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의석수
이 정당 체제는 의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상황을 제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겠죠. 107석에 예. 9석 합하면 116석. 예. 지금 이제 5석 남았죠. 예, 이제 5석만 더하면 동- 제1야당이 아니, 5석 되면 동수가 되는 동수가 거죠. 되죠. 매직 넘버가 6이 되는 네, 셈인데 추가 탈당 이야기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정말 크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예. 지금 현재 이 보수 세력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비전이나 메시지 없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공학적인 어떤 흐름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바른정당 쪽에서 5명 이상 더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만 해도 원래 8명이 탈당하는 걸로 알려졌다가 예. 9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제 가세를 했는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주호영 의원은 가는 것처럼 보도가 되다가 무슨 대행직을 맡고 있어서 전당대회는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걸로 돼 있다가 오늘 또 가게 됐습니다. 이게 보수 세력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분들이 이 여성 비하적 표현이라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기는 감안하고 그런데 예. 듣겠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 속담에 예. 집 나가는 년이 물 길어 놓고 갈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거들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 간다는 건데 그런 마음을 오늘 저는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바른정당에 남은 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래도 결국은 한국당하고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우리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게 사위어 가면 바른정당의 새가 저는 그렇게 쉽게 사위어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체제가 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의원들은 빠져나가서 반토막하긴 하지만 정당의 지지율조차도 반토막이 될지는 저는 지켜봐야 그렇게, 될- 지켜봐야 예. 될 일이고 국민들이 다당제적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바른정당에 남는 분들한테 정말 절망만이 남은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여하튼지간에 그 바른정당 내 상당수의 분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앞으로의 정치적 장래를 보면서 한국당하고 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은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바른정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조금 더 흡입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네. 제가 한 가지 이게 저 바른정당의 인적 예. 구성을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황야에 나가거나 눈물적인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다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이라서 이런 황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런 그 국민적 합의 또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는 못 이긴 척하고 예. 다시 그 연어가 다시 회귀하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갖고 너무 지나치게 뭐 스스로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숫자는 20석이지만은 예. 그 20석이 자유한국당이 보태게 되면은 사실 국회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원내 제1당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굳히기 때문에 예. 그 20석의 의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그 한국당이 쥔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당 부분 일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20석의 의미라는 건 그 다른 의미거든요. 20석이 왔다 해서 과반 이상을 차지 못한다. 아니면 그 동수를 이루지 못한다 했을 경우는 20석의 의미라는 건 크게 뭐 그 의미가 없다고 않지만은 그 약화되는데 지금 그 20석의 의미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강 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아마 제일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이제 저는 거기다 하나만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 의석수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5월 말인가요?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체제를 야 이거 정말 대안이 되는 체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보낼 것이냐. 예. 그 부분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10대 후반 18%, 뭐 19%까지 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견제 세력에 대한 기대 또 지금 보수의 약간의 결집 뭐 이런 것의 결과인 걸로 보이고 정말 이 홍준표 체제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 야당의 한 축을 맡길 만한 안정된 체제다. 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물음표가 찍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계속됩니다. 예. 이제 선고도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잊을만 하면 자극이 계속 됩니다. 아, 그 문제 있었지. 예.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울컥울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한국당은 이 흡수는 했지만 적어도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내지는 완전한 흡수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걸 네. 말끔히 해결해내지 못하면 당대당 통합으로서의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갖다 쉽게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빼오기는 했지만 그런 어려운 숙제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남아있다. 그래서 숫자 늘려서 일당이 되고 전국 운영 주도권을 일부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국당에는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민주당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한국당이 제1당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넘어서지겠죠.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예. 또 추진하고 있던 많은 일들도 이제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편으로 국민의당 국민의당과의- 쪽하고 예, 예. 정책 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카드를 갖다가 또 만지작거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각 부장님께서 이제 지금 상태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뭐 해결할 과제들이 많으니까 예. 지금도 20%를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20% 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지금 앞으로 내년 6.13 지방선거까지는 상당 지금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7, 8개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개혁하고자 하는 일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일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일단 출당 조치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친박 좌장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출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 홍준표 대표는 이 당원을 보고 개혁을 했다면은 아마 이번에 개혁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을 보고 개혁을 한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말은 좀 거칠지만은 내용은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원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친박 청산 없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 이거는 일반 국민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되게 만들었던 주범들이 친박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보기 싫어서 떠났던 보수들이 이제 이게 정리가 된다면은 적어도 보수가 세력들이 직결이 하기 때문에 기본은 항상 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35%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내 계획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은 굉장히 거치지만 예. 내용을 보면은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가 당내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못 밀어붙일 거다. 왜? 친박이 거의 한 50명, 진박, 예. 범친박에서 5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반발해서 되겠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홍준표 대표가 과거 경남도지사 할 적에 진주 의료원을 밀어붙일 적에 예. 사실 그 시민단체하고 싸운 게 아니고 도민들을 설득해서 그걸 결행해서 성공시켰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원들 보고, 물론 당원들도 보고 정치를 했겠지만 결국 국민들을 보고 개혁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친박들도 자기 스스로 이게 명분이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발행 안 된 어음에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유승민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직 대통령 한 명 출당 조치한 게 무슨 혁신이고 개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안에 사실 전혀 친박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한국당 상황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돌아갔고 추가로 또 돌아갈 가능성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저는 뭐 아까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국민들이 이것이 개혁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거냐 그렇게 쉽게 판단 안 하리라고 봅니다. 예. 보수층을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당을 지지하던 보수층 세력 내에서는 아이마 그 정도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쫓아냈으니까 이제 우리 결집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본 뭐 30% 35%까지 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과거와 같은 제1당의 지위 다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의 1등을 예. 찾는 데까지 국민 마음을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세력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지난번 촛불 시위 때 그 했던 거는 예. 단지 권력 남용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갖다 요구를 한 겁니다. 개인의 노력과 창의력이 어떠한 헤게모니를 쥔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예. 상황 뭐 이런 걸 갖다 전부 타파를 하고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자는 요구였거든요. 거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함부로 자만하면 안 예. 되는 건데 그런 마음에서 국민들이 힘을 합친 촛불 시위가 있었고 그걸 갖다 지금도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에서 그럼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예. 보수 개혁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국민적 욕구를 갖다가 어떤 보수적인 정책 어젠다하고 어떻게 결합시켜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예. 갖다가 보고 있고자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으로 유승민 좀 짧게 유승민 부탁드립니다. 의원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 조치한 게 그게 하나로 무슨 그 계획을 대변할 수 있냐 이런 예. 취지의 막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좀 그게 대해서 좀 의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는 자유한국당에서 그 의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은 임기 기간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 뭐 자식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당이 위급할 때는 항상 본인이 탈당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자유한국당과 거의 한 몸에 되어 와서 사실 뭐 선거 여왕이 되어 왔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도 본인도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하는 것 자체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예.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보수 정당으로서 큰 틀에서 본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사실 그만뒀다면 이런 일은 없죠. 스스로 당은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좀 강제적으로 당에서 출당 조치시키는 그런 좀 불행한 일이 당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른정당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